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 팩토리 100.3 목요판이 왔습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컷 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올 통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시사 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지난 7월 2일 처음으로 저와 청년 진행자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목요판을 시도했었는데요. 당시 목요판은 우리 지역사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이를 반영해서 방송하자라는 취지에서 기획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진행자 조강래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청취자들 요구에 맞춰 3주 만에 김유리 아나운서와 함께 공동으로 목요판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금요판에 이어 목요판까지 시민 참여형 방송을 제작하는 울산 CBS를 보면서 이게 바로 시민을 위한 라디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멋진 말씀이신데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낀 바가 있는데, 이 금요판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 강래 씨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렇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요즘 시민들이 울산 CBS 라디오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출연자도 우리 한반도 공동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분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27일 월요일은 한국전쟁 정전 67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정전이 아닌 종전, 그리고 전쟁 아닌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정전 기념일 이틀 전인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모여 평화순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평화순례를 기획한 평화운동가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정전협정 67주년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7월 27일이 바로 정전 67주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계학 목사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청취자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산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제가 1989년부터 울산 그때는 공해 추방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네. 울산 환경운동 연합을 창립하고 쭉 맡아오다가 2002년부터는 또 대북 북한을 방북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어찌 보면 통일 운동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게 됐는데, 네.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을 4년간 맡았다가 또 이번에 또 잠시 또 맡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NCK 화해와 통일위원을 맡고 있고, 현재 평화통일교육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평화운동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잠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달 초에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서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됐었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고문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이것도 평화운동의 일환인가요?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생명운동을 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생명평화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사실 생명 관련된 이런 환경 문제는 평화나 뭐 정의운동이나 모든 것의 이거 기본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생명의 존엄이 훼손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막고 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핵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네. 어찌 보면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필요한 행동도 해야 된다. 그렇게 네.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 공론화를 진행한 사용 후 핵원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제 시민사회가 예. 이 재검토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해체 요구는 왜 나오는 것인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라고 정식 네. 명칭인데,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공정성을 잃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차원에서 해체를 요구한 건데요. 원래 위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4명이 그냥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정정화 전 위원장이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자기로서는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김소영 위원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고서 현재 10명이 그냥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혹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것은 그냥 산업자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곤란하다. 네. 그래서 좀 이거 빨리 해체하고 새롭게 하자. 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네. 현재 그 월성 핵 발전소 안에 고준위 핵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장할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제 임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임시 저장소가 현재 저장률이 95.36%입니다. 네. 이게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고 네. 2020년 3월이 되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16년에 이 위원회를 기본 계획을 잡으면서 2029년에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2036년에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고 네. 그리고 2053년에 영구처분장을 만든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탈핵을 선언하게 되고 이게 지금 처분장을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사실 이 핵 처분장이 사실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서 만들기도 하고 기술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쉽게 말하면 처리할 수 없는 지금 핵 폐기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이런 상태는 지금 안 되지 않느냐, 이 위험한 것을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긴급 동의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전과 이 원전 관계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 시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함께 수기하자. 다시 말하면 협치라고 할 수 있죠. 민관이 네네. 그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네.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국가가 마음대로 그냥 국민들, 시민들이나 이런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핵산업의 핵 추진자들 입장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네. 또 시민들도 우리가 하겠다. 시민들이 어떻게 그 힘을 합니까? 국가가 결국 해야 되는데 네. 결정하는 것을 함께 국민적 합의를 얻자. 네. 갖자. 그런 거죠. 네. 합의를 갖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 네. 풀어내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돼요. 잘 알다시피 네. 이 핵 연구체분장을 만든다는 거 부지 선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를 알지만 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시켜야 돼요. 한 몇십 년간 시킨 다음에 다시 연구처분장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연구처분이라고 하는 게 10만 년이에요. 10만 년이 독성이 어떤 이렇게 절감되는 아. 반감기가 반감기가 네. 10만 년이죠. 10만 년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건 영원이에요. 그 사이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저장시설 해놓던 게 삭을 수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네요. 엄청난 숙제. 이 인류의 숙제예요, 사실은. 이 해결하지 못할 것을 지금 일 벌려놓고 있다는 것, 거기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평화 운동으로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볼게요. 한강 목사님께서는 종전 67주년을 앞두고 평화 행진을 기획하셨잖아요. 네. 이 행사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평화행진이라고 아니고 평화순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전 67주년이 이제 월요일인데 27일인데 한 이틀 전에 사람들 모이기 좋게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 이제 다시는 민족 상잔의 그런 어떤 그 참혹한 아픔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의와 함께 네. 이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종식 선언을 하고 민족 화해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의 평화의 시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걷자
그게 순례라고 표현을 평화순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네요. 네네 아무나. 네. 그러면 일상에서 이렇게 또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평화 순례를 기획한 이유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기획 이유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 평화통일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그 거시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그 어려운 숙제고 맞아요. 우리는 뭐 네. 할 필요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물론 외교 안보 문제나 정치 경제 문제나 국제 관계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그럼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대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심각하고 거시적인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물론 진지하지만 가볍고 좀 즐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이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가정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게 산책하듯이 평소에는 그냥 산책하는 건데 이날은 좀 마음을 모두어서 줄을 이렇게 뭐랄까 한 줄로 이래 차례차례 한 걸음씩 뛰어서 코로나니까 어차피 한 1m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했어요. 파란 우산을. 네. 우산을 쭉 들고 나가면 이게 이제 평화의 물결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참석하는 본인들과 참석 안 하는 구경하는 옆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 저게 뭔가 하게 되면서 평화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어린아이와 함께 어른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동안에 시위하면은 네. 그다음에 무슨 집회하면은 조금 참석에 꺼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부감이 들죠. 예, 그런 게 네. 있는데 이런 문화를 좀 바꾸자. 예, 그래서 시민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혹은 의사 표시를 이렇게 좀 즐겁고 쉬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좀 만들어내서 네. 일종의 그런 집회나 시위 문화도 이렇게 재미있게 바꾸면 좋겠다. 바꿔나가는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평화순례 모태가 된 그런 행사가 있나요? 아 작년에 한번 했었죠. 아, 어떤 행사요? 4월 27일 날 네. 그때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서 아. 인간띠 있게 한 손잡기를 했었어요. 그때 하면서 울산에서도 그 국가정원 그쪽 네. 대밭 그 강변에 줄을 잡고 섰어요. 한 1,500명 모여가지고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네. 교육감님도 오시고 이래서 한 1.5km 연결을 했어요. 이게 오후 4시 27분에 네. 그걸 할 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더라고요. 즐겁고 이게 네. 굉장히 즐겁게 하니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또 계획된 그것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일은 2013년 제가 총회 평화통일위원장을 맡으면서 맨날 무슨 토론회니 뭐 그다음에 강연회니 혹은 아까 말했던 집회니 이런 게 좀 아는 사람만 오구나. 관심 네. 깊은 사람만 오지 일반인들은 거기에 맞아요.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한 것이 평화통일 기행이었어요. 기행. 예, 그래서 네. 이제 백두산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때 우리 그 교단에 모집을 해서 그러고 나서 아 이거 평화통일 기행 재밌다 이렇게 되면서 그 DMZ를 계속 걷는 일을 했습니다. 네. 평화통일 기행을 제가 많이 주도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해보니까 아 이거는 지역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평화순례를 이제는 뭐 행사가 뭐 거창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뭐 3, 3, 5 모여서 이런 평화순례를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 평화운동의 본질이겠죠.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실제 문재인 정권서 남북관계는 정말 드라마틱하기도 하고요. 이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관심은 특별히 처음부터 관심이 저는 있었죠. 어찌 보면 네. 제 스승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 제가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논문을 쓰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89년 1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그 개척 장립일이에요. 네. 그때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주보를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그걸 옛날에 그 했는 줄도 모르고 딱 찾아보니까 주보 표지에 근리온 선언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근리온 선언. 근리온 선언은 1988년 남북의 그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세계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스위스 근리온에 모여가지고 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그 이른바 권리 장전과 같은 거예요. 네. 근리온 선언을 하여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선언문이 거기 딱 게재되어 있는 거. 저도 그때는 그래서 딱 실었는데 실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결국 나보고 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2002년 5월 그 북한 그때 한참 그 굶주림에 시달릴 때 아이들 그 우유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먹을 것 때문에 지원을 하고 모니터링 방북을 했습니다. 네. 한 그때 20회 이상 방북하셨다고요. 네네. 그 네. 이후로 쭉 그렇게 됐는데 네. 그때 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일에 이제 관심이 내 생활 일부로 확 들어와 버렸죠. 아. 예. 방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하셨나요? 그때는 교회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북한 어린이 돕기에 굉장한 그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헌금을 할 때 보통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뭐 할 여유도 없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하는 교회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군 네이버스를 통해서 그때 우리는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교단 다르고 지역 다르신 목사님 장로님들 막 모여서 그걸 마침 조직을 했어요. 네. 2002년 11월 달에 조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걸 실무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 일이 많으니까 제가 또 일이 좀 그런 일을 또 잘하니까 그렇게 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부름을 한 거죠. 남쪽에서 아이들 분유 때문에 계속 이제 매달 먹을 거 물자가 올라가니까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도착하고 그대로 소비되는가 하는 그 모니터링 방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24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목사이시면서 이렇게 동시에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목사로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하고 계신지 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네. 평화운동가와 목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활동은 어차피 선교 활동이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좀 더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자 북쪽의 동포가 우리 북한 동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반쪽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수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이라 해도 이웃 사랑해야 하고 형제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손을 잡는데 네.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말씀 보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한테는 계속 울림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일운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네.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좌우를 살펴보면 이념적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때문일까요? 평화를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더라도 평화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로부터 비난받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험 한 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죠. 그거 얘기하면 네. 시간 많이 가는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른바 이제 제가 방북을 24번 했다니까 이유 여하를 들어보지도 않고 네. 당신은 친북 좌파군 뭐 이렇게 오, 그냥 매도해 그렇죠. 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건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좌익으로 혹은 좌경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회에서 이렇게 막 이념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싫은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제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경험들을 제가 사실 평화통일운동 해보면요. 평화통일이라는 깃발 아래 혹은 북한 선교라는 깃발 아래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네. 그게 북한에 와 올라가서 이렇게 점령해버리자 이런 차원에도 북한 선교. 그렇죠. 네. 북쪽과 화해해서 함께 하자는 것도 북한 선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용광로 안에서 녹여내야 되는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평화, 거대 담론이지만 좀 우리 삶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평화 순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또 시간이 쫓기는 것 같네요. 초대교회의 그 존재의 본질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게리쿠마, 즉 말씀 선포, 두 번째 레트레기아, 성례전,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다케에서 교회 교육 혹은 신앙의 전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친교,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디아코니아인데요. 친교로 번역하면 잘못된 거예요. 차별 금지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친교라는 게 형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남녀의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종과 주인의 차별도 없고 빈부차도 없다. 한 형제다. 그때 당시에 노예와 주인이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역시 사회봉사고 나눔고 섬김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이 뭐라고 하냐면 차별을 금지법을 또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런 문제는 혐오와 차별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인권을 오히려 보장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네. 어떻게 된 바인지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신앙적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 오늘은 정전 67주년을 앞두고 한기양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마다 백두산표를 안 팔아. 나만 미쳤다고 숙덕인다. 과연 누가 미쳤나? 흑발이 백발이 되도록 귀향표를 살려는 놈이 미쳤나? 기어이 못 팔게 하는 놈이 미쳤나? 통일을 꿈꿨던 고 이기영 시인의 나는 간다 일부 내용입니다. 제 고향은 울산이지만 백두산행 기차표 한번 끊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승복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김유리, 조강래, 작가의 장민창,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PD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